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출입이 금지돼 있는 국가 시험림에 들어가 자연 현무암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제 사이인 주범들은 범행을 위해 사전 답사만 수십 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0대 주지가 사찰법당에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분유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를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의 선고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앞에 계신 이 백성문 변호사님이 네. 딱 1월 말 한 달 전에 네. 우리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렇죠. 살 빼겠다. 네, 맞습니다. 몇 킬로를 뺀다고 하셨죠 그때? 4kg 뺀다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그런 것도 있어요? 준비를 했다니까요. 이 약속인데. 알았어요. 자,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1월 31일. 네. 자, 카메라 정면을 보세요. 볼까요? 네. 예. 어때? 많이 나네요.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딱 봐도 빠졌네요. 진짜? 그럼요. 네. 양재열 변호사는 일단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네, 빠졌습니다. 교수님이 정확히 좀 판단을 해주세요. 아니요, 이게 벌써 턱선이 이렇게 딱 살아있잖아요. 진짜. 뿌듯합니다. 저 사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약속을 지키신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 네. 가족 여러분들한테 네. 뭐 해주실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말씀을. 그냥 공짜로 그냥 이런 식으로 멘트로 넘어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알았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뭘 생각해볼게요. 찾아봐, 지금 얘기.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뭐 할까요? 진짜. 네. 교수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아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양행께서 너무 허를 찌르신 거 아닙니까? 그 양해커가 선물을 주는 게 맞죠.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본인이 살 빼놓고 내가 왜 줘 그걸? 웃겼어 진짜. 아무튼 꼭 생각해 주세요. 네. 저는 뭐든 꼭 받아낼 겁니다. 예, 시작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최근 학폭, 폭행 등 갖은 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트로트 오디션 결승전 참가자 황영웅 씨. 오늘 결승 무대가 시작된다는데 제작진 측 황 씨 출연 분량 덜어내지 않고 무편집 방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입니다. 여론이 어떠하든 그냥 감수하겠다는 건데 어차피 재밌으면 다 볼 거면서 뭘 그래. 감동의 드라마로 승화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겠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겠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이자연 기자, 축하드립니다. 백성원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방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지리산 중턱에도 봄이 왔네요 하신 김태종님. 우리 집 고양이 얌이 좀 이상해요. 정자세로 사반 시청합니다 하신 박민영님. 어제 공항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일부 나라 사람들한테만 야, 너 집 몇 개야 하면서 반말하는 거 봤어요. 기사님 정말 그러지 마세요 하신 이다연님.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시험 합격한 딸 다은이 3월 2일 첫 등교를 응원해 주세요 하신 배진숙님. 충남 서천 사는 우리 엄마 조키 여사 발등에 텀블러 떨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하신 정예은님. 우리 아들 태권도 품띠 합격해서 이름 새겨진 띠를 받았어요 하신 한희정님. 집 앞에서 하는 집회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는 강선아님. 대전의 배주하님, 김금자님, 양진영님, 최갑병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6번.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셔? 살도 빼셨으면서. 기분이 없어졌어요. 살 빠졌어요. 살이 빠져서 기운이 그러네요. 없구나. 우렁차게 할게요, 다음.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고객님 절도하셨어요. 제목부터. 자, 카페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자, 카페 단체 손님들 저렇게 오셨어요. 주문을 하는 사이 저 빨간 목도리 여성 주목해 주세요. 파란색 담요 눈길이 확 꽂히더니 어머 이건 내 스타일이야. 자, 주변을 훑더니 담요를
쓱. 넣었어요. 하더니 이후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종이 가방에다 저렇게 쓱 담요 넣죠. 넣었어요. 자, 2시간 뒤 카페 아까 왔던 일행들 나갑니다. 일행들한테 언니들 먼저 가 하더니 자, 잠시 후에 뒤로 돌아서 어머머머 냅킨을 또 그냥 지금까지 살림의 여왕. 제발 좀 그렇게 아껴가지고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으이그. 네, 저게 지난 10일 오후 2시 45분쯤입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인데요. 이 카페에 단체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중년 여성이 그 일행이 주문하는 동안 카운터에 있는 직원 눈치를 보더니 저렇게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담요를 몰래 가져간 겁니다. 이 담요는 가게에서 추울 때 쓰고 반납하라고 비치해둔 거였는데 이걸 몰래 가져가더니 저렇게 2층으로 올라가던 계단 위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그 담요를 몰래 챙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음료를 다 마시고 일행이 다 나가고 있을 때 서비스 테이블 위에 뒀던 그 냅킨 그리고 그 냅킨을 고정하는 돌멩이까지 챙겼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이 카페에 있는 포크나 컵받침, 담요 같은 것들을 훔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알만하신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CCTV로 그냥 아주 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분은 이 담요를 갖고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들고 가다가 쓱 CCTV 없다고 생각하는 올라가는 계단길에서 맞아요. 집어넣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실수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추우면 이제 담요를 이렇게 하체에 이렇게 덮어놓는 분들 많잖아요. 카페 같은 곳에. 예. 그러다가 진짜 깜빡하고 갖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거는 너무 의도적이고 좀 명백한 절도 행위인 것 같고, 그리고 카페에서 사용하라고 둔 걸 가져가는 게 절도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건 명백히 절도고, 더 나아가서 아까 냅킨 고정하는 돌 있잖아요. 냅킨 가져가는 거는 또 절도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냅킨도 그 현장에서 쓰라고 비치해 놓은 거지 집에 가서 살림에 보태라고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건 역시 과도하게 갖고 가면 명백하게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돌은 왜 가져가 도대체? 고정해 놓으려고 집에서. 참. 알겠습니다. 자, 2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버스 바퀴의 발 슬쩍입니다. 자, 버스 기사 하시는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 눈 크게 뜨고 보시죠. 자, 승강장 입장. 자, 정차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여성 앞다리가 쏙. 자, 백밀러로 이 장면을 목격한 기사님. 저 뭐 하는 사람이냐 저거. 자, 달려 나가시죠. 자, 딱 걸린 녀석. 당신 뭐야? 하니까 죄송해요 하면서 냅다 주랭랑을 칩니다. 야, 교수님. 정말 왜 저러고 살아 진짜. 돈은 좀 일을 해서 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지난 그 27일 오전 7시 23분 정도에 수원역 승강장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아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성이 버스 뒷바퀴 있는데 발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바로 이제 이 기사분이 그대로 백미러를 통해서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하차해서 여성에게 다가가니까 아까 보신 대로 깜짝 놀라서 이제 도주를 갖다 한 건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제 수원에서 사당까지 오가면서 운행을 하는데, 혹시 이쪽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저런 것과 유사한 일이 있으면은 좀 뭔가 예방 또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시라고 이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발 정도 저렇게 집어넣고 난 뒤에 지나가면 막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저런 것들이 전형적인 자해 공갈단 그런 수법인데요.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다가가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찍힌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뭔가 좀 기시감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쯤에 사반에서 버스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대고 있다가 기사에게 걸렸던 그 자해 공갈범 전해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정류장 입장. 한 여성이 저렇게 내려요. 잠시 후에. 저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버스 뒷바퀴 앞다리가 쏙. 그러니까 기사님이 야, 너 뭐야 하니까 폴더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대로 머리 넘기면서 짐 들고 갑니다. 야, 자, 그런데 앞서 제보해 주신 기사님도, 기사님 네 회사에서도 이거 너무 수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양 변호사. 충격받으셨어요 지금. 아니 손을 이렇게 허리에 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슷해 보이긴. 지금 앞서 처음 보신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하고 지금 비교를 해놓은 네. 상황 근데 나왔네요. 뭐 이게 우리가 뭐 방송이니까 편의상 자해 공갈 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해를 하려다가 말았죠. 공갈까지는 시도도 못한 상태에서 다행히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거를 처벌하기가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저기로 뭐 약간이라도 다치거나 해서 그때부터 뭐 돈을 요구를 했다거나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다 그러면 범죄 정확히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행히 잡혔지만 자해 공갈까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참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니 진짜 만약에 기사님들이 저렇게 발견을 안 하셨으면 백 변호사님 옴팡 뒤집어 쓰실 뻔했어요. 근데 저걸 만약에 보험회사 같은 데 신고한다면 저건 너무나 명백하게 고의로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분이 동일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근데 까딱하면 거기서 수습하려다가 현금 지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런 것도 참 진짜 없어져야 되겠네요. 저희가 웃음이 나오지만 실제로 다쳤을 때는 참 저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예상하지 못한 습격입니다. 또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도로 정체로 대기 중인 차량. 자, 그런데 저기 남성 커다란 곰인형 들고 점점 이쪽으로 성큼성큼. 야, 오지 마. 왜 와? 자, 갑자기 본인이 왜 곰인형을 딱 얘다 선물이다? 뭐야 이거? 사라졌어. 자,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백 변호사님. 저 당시가 말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쯤이었다는데 요즘 산타들은 저렇게 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저를 딱 영상을 첫 번째 봤을 때는 혹시 실현당해서 선물을 여자친구한테 못 줘서 그냥 본인도 그냥 정신없이 저렇게 딱 두고 간 건가 생각을 했는데 저 곰인형에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버리려고 쓰레기예요? 했던 쓰레기라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저 남성이 어떤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차량의 주인공 분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아이고. 그러면 뭔가 뭐 원한이나 아니면 이쪽에 뭐 선물을 주려거나 뭐 둘 다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도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했는데 아무 말도 없지 쌩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참 제가 뭐라고 평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도를 그냥 저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잘 달리는 차량. 이때 갑자기 뭐야 이거? 끽 섰어요. 여성분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남성과 싸워요. 이 두 남녀 바로 커플인데. 집에서 싸우지 왜 도로 한복판에서 싸워? 아이고 진짜 양 변호사님. 저 세상은 사람들이- 요지경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고요. 블랙박스 운전자 차량은 만약에 사고라도 났으면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은 본인으로서도 정말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던 남녀 중에 여성이 막 뭐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뛰어든 겁니다. 아이고. 그러고 나서 저기서 또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또 화를 냈더니 오히려 저 남성은 아저씨 음주운전한 거 아니에요라고 뜬금없이 그렇게 오히려 화를 또 냈다라는 거고요. 이런. 그래도 저 운전자분이 정말 착하신 게 요즘 데이트 폭력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경찰에 또 신고까지 하셨답니다. 아이고, 하지만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경찰에 주의만 주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참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소름 주의 경고장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집에 돌아왔더니 저렇게 붙은 쪽지 한 장. 안녕하세요. 옆집이에요. 개 키우는 집 맞죠? 새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낑낑 대는 그 강아지 소리 너무 심해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여기 산 지 꽤 됐는데 이런 소리는 처음이네요. 정말 버티다가 쪽지 드려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면서 아주 공손히 아주 예의 바르게 그런데 뭔가 공손하면서도 살기가 느껴지는 이 메모. 이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봤더니 개 XX 죽여 버린다. 야, 이 교수님 갑자기 호러가 됐습니다 이게. 저게 이제 저 내용만 보게 되면 상당히 예의가 있는 같이 보이는데요.
이 쓰고 싶은 그 글을 갖다가 아래로 쭉 써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마치 삼행시 오행시 짓듯이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의 어떤 그 속내 마음은 만약에 상대가 알아보지 못하다면 멍청하다고 비웃을 거고요. 그리고 앞 글자를 연결해서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고 상당히 섬찟하다라고 이렇게 그 느끼게 된다면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상당히 대견하게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면적인 분노는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결코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상대의 공격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저것은 이제 문제 해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그냥 과거라고 믿었는데 점점점 어떤 사연일까요? 네, 전 여친의 흔적을 완전히 안 지운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사귄 지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남자친구가 뭘 잃어버렸다면서 여기저기 방을 같이 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침대 밑에 놓여있던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 속 남친과 전 여친이요, 커플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셔츠가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직까지도 현 여자친구 만날 때 자주 입고 나오는 옷이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또 그 커플티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평소에 이 옷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 여친이랑 맞춘 커플티였다는 사실, 그리고 전 여친과의 사진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데, 이 평소에는 남자친구가 매번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여친 흔적을 보게 되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친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너 왜 이렇게 자꾸 생긴 대로 놀려 그래? 뭐? 커플티? 그걸 걸레로 써야지 왜 아직까지도 입고 살아? 그리고 전 여친 사진을 침대 밑에다 둬? 너 잘 때마다 꺼내본 거야? 야, 너 나랑 관도 동그라미. 교수님 혼자 동그라미. 크게 드세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시군요. 자, 다음은 성문이 오빠. 선영아, 거짓말 안 할게. 커플티 인정. 근데 진짜 나 편해서 집에서 막 입는 옷이야. 목 늘어진 거 봐봐 이거. 엿가락처럼 쭉 늘어져 이거. 야, 그리고 나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 우리 엄마 진짜 청소를 정말 대충 하시는 것 같아. X. 좋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일단 좀 부럽네요.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 싸움 하시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니라는 걸. 아까 사파 보세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래. 사파를 그리신 분이 좀 과하게 그리신 것 같은데. 저거 하얀 퍼렇게 질렸어요 지금. 일단 저거를 좋은 상황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찾다가 같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감춰놓은 걸 찾은 게 아니라 전 남자친구 본인이 내 휴대전화 같이 좀 찾아보자 하다가 침대 밑에 이게 뭐지? 하고 같이 꺼내본 거잖아요. 내가 남자친구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해프닝으로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문이 오빠는요? 아니 저는 헤어진 순간 커플티가 아니다. 네? 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순간 커플티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입는 옷이에요. 그냥 옷이다. 그러니까 크게 옷에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뭔가 뭐 아까 사진 같은 경우를 이제 몰래 그게 이제 진짜 이 옛 여자를 못 잊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양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까맣게 입고 있다가 거기서 쑥 나온 거면 그것까지 뭐라는 건 좀 그렇다. 저는 이 커플티 굳이 이걸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아닌가?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집에서 보고 우리 계시는 집에 분이 티셔츠 많이 입는 아니 거 아니야? 저는 다 최근에 산 겁니다. 네. 예, 우리 김선영 사모님 잘 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우리 이자연 기자도 본인 생각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근데 사실 커플티 같은 게 뭐가 커플템이었는지 아닌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남자분이 그렇게 대단한 의도가 있어 보이질 않아서요. 그냥 따끔하게 혼내고 사진 처분하게 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친구 옛날에 사귀었을 때 커플티 다 준비했다가 그 주마다 이렇게 바꿔 입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그걸 보고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면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살면서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단초가 되고요. 그것이 어떤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서로가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쿨하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살다가 이제 만약 결혼이라도 하고 난 이후에
좀 약간 어떤 그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게 옛날에 너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그 커플티 너 입고 댕겼잖아.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그게 뭐 나중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주 작은 건데 이 커다란 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크랙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여성과 만나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후환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기자, 제가 이 채팅창을 얼핏 봤더니 동그라미가 더 많았어요. 네, 동그라미가 더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 좀 주셨는데요. 동투 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얘긴 줄 전에 남친 신발장에서 커플 신발, 슬리퍼 다수 발견, 잠옷까지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후기가 아이고.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너무 이거. 많이 예. 있었네요. 그리고 또 일본어라 제가 닉네임을 읽진 못하겠지만 아주 그냥 전 여친이랑 사귀지 왜? 이렇게 날선 답변도 좀 보였고요. 권동원님, 당근에 싸게 파세요. 유채연님, 와 내가 특이한 건가? 나도 예전 커플티 입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31살 아드님을 키우고 계신다는 권성훈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이 아드님이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의 피해자셨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도 하셨다고 해요. 아드님은 이후에 집안에서만 지내게 됐고 엄마가 외출할 때 겨우 바깥바람을 쐰다고 하십니다. 이 학폭 의혹을 받고 있는 한 트로트 가수의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런 사람이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는 건 피해자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물 건너왔습니다. 미식 천국 태국에서 교촌을 만나러 타마린드 소스와 크러쉬드 페퍼의 태국식 매운 감칠맛 교촌 방콕 점버윙 시즌 한정 메뉴 우리는 이미 디스라이트에 있다. Dislike, play on Google Play. 출입이 금지돼 있는 국가 시험림에 들어가 자연 현무암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제 사이인 주범들은 범행을 위해 사전 답사만 수십 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제주도에서 발생한 자연석 도난 사건. 네, 제주도 한라산 중간산에요. 이 국가가 관리하는 한남 시험림이 있습니다. 국가 시험림인 건데 여기에서 지난 5일 저녁과 6일 새벽 사이에 이 자연석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림 자연 연구를 위해서 보존하고 있던 건데요. 이 현무암 자연석 한 점이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 상황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 시간인데요. 한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모자를 쓴 2명의 남성이 보이죠. 출입구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출입구가 계속해서 보이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무언가로 가려진 겁니다. CCTV가 좀 흔들리나 가렸어. 싶더니요. 예. 아예 가려져서 출입구 모습이 보이질 않죠. 이번엔 또 다른 각도의 CCTV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예. 다른 쪽으로 저렇게 돌려지는 모습입니다. 아, 왼쪽으로 트네요. 맞습니다.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둘러보다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허허, 이게 자, 저 사람들 말이죠. 절도범 잡혔습니까? 네, 잡혔습니다. CCTV 촬영되고 한 20여일 만에 9명이나 되는 절도단이었어요. 그중에 50대 남성 형제인 2사람은 구속이 됐고 지인 70대도 같이 구속이 됐고요. 나머지 6명 그리고 이걸 또 구매한 50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구속 입건을 했다라고 합니다. 살림자원은요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 자연석이 높이가 180cm, 무게가 1.5톤. 이거 들고 나갈 수 있는 무게는 아니잖아요. 사람만 들어가서는 못 들고 나오죠. 예.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주간에는 이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야간에는 아까 봐도 알겠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간에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그리고 범행 답사 전에 범행하기 전에 수십 번 사전 답사를 했고 그리고 이날 전에 한 번 시도하려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11월 달에.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야간에 들어갔는데 저기가
한라산 중턱에 있고요. 경사도 심하고 앞에 산림이 우거져 있으니까 나무를 다 베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제 거기 베는 과정에 굴착기에 중장비. 중장비까지 다 동원이 돼서 나무 40에서 50그루까지 잘라냈고 한 200~300m 달하는 임시 진입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굴착기에 설치한 특수장비로 자연석을 이제 들어서 옮기고 그 굴착기를 트럭에 싣고 나와서 그렇게 자연석을 훔친 겁니다. 교수님, 저 정성으로, 저 노력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아,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오딩을 하면은 그냥 막무가내 브라더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건을 자기 손에 넣는데 너무 매몰돼서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생각에는 이 자연석만 손에 쥐고 나면은 나중에 경찰 수사로 자기들은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험난하잖아요. 저 어떤 뭐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CCTV만 이렇게 돌리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이미 들어가는 그 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다 지키는데요. 결국 저거는 자연만 훼손하고 본인들은 검거되고 아무런 어떤 뭐 남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땐 참 어리석은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옮긴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많은 공력을 들여서 절도를 했어요. 자연석. 정말 그 자연석 팔자를 고칠 만큼의 거액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200만 원짜리 돌투입니다. 물론 비싼 돈이긴 비싼 액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 1,200만 원이라도 온전히 받았습니까? 글쎄요, 그마저도 제대로 지금 받지는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당연히 범죄 수익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 범행 직후에 이 자연석을 5천만 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지인한테 1,200만 원에 판 겁니다. 하지만 하하. 이마저도 거래 취소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매수자가 1,200만 원을 주고 자연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연석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준도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건데 말이죠. 1,200만 원. 네. 자, 이 일당 9명이 나눠 가져도 한 명당 133만 원 꼴. 저거 하려고 진짜 저렇게까지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 우픈 상황인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답사 여러 번 했죠. 저거 들려면 특수 장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굴착기에 뭐 거기다 트럭 대절했죠. 그리고 9명이나 같이 했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당 한 100만 원 좀 넘는 꼴인데 거기다가 나무도 한 40~50그루 베야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시험님 관계자는 시험님에서 지금 자연석 훔쳐간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연석이 용암이 흘러서 뭐 다른 생물이나 뭐 사람하고 많이 비슷하거나 뭔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신나셨나 봐요. 저기 또 인증샷까지 잠깐만. 찍어가지고 팔 벌리고 지금 예, 예. 인증샷 예, 찍은 거예요? 인증샷까지 찍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거는 이 지금 시험님 관계자 역시 정말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저거 다시 돌려받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일단 일당들이 체포 당일 날은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사흘 정도 지나서 제주 시내 한 야석장에 감춰놨다는 사실을 털어놨고요. 경찰이 확보해서 시험님에 돌려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로 덮어놨네요. 네, 이 일당들이 저 자연석만 건드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연석들도 혹시 좀 이미 훔쳤거나 좀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70대 주지가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한 주지 스님이 이런 짓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절인데요. 이곳에 주지 스님이 지난 2021년 12월에 여성 신도랑 점심을 먹고 차에 탄 뒤에 추행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해당 주지 스님은요, 신도한테 뭐 이게 뭐냐, 스타킹이냐, 바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도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요, 본인이 주지로 있는 그 절의 법당 안에서 신체 부위 언급을 하면서 뒤에서 신도를 껴안아서 강제 추행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지의 나이가 72살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었고
자신의 추행, 그 범죄를 무마하려는 행동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쌤쌤이다. 쌤쌤. same. 예. same이죠? 영어. 그런 모양입니다. 예.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설명하는 것조차도 구차한 그러니까요. 얘기죠. 아. 저 얘기를 저 스님이 언제 얘기한 진짜 거냐면 이거 약간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황당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건데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만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같은 날 오후에 또 깨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아니 자기도 그 신도선을 닭을 잡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만지게 한 다음에 당신도 만졌으니까 쌤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저는 이건 세 번째 강제추행이라고 봐요. 더 기분 나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양 변호사님이 딱 그 말씀을 좋은 말씀. 이 세 번째 추행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봤더니 두 번의 성추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판부 역시도 그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서 야 너도 내 몸 만져 이거 세임이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걸 추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주지라고 하는 그 어떤 직책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 또 뭐 70대라고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공경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 여성이 손을 잡아서 그렇게 뭐 쌤쌤이라고 얘기를 했다. 참 영어가 외국에 나와서 고생을 갖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종교에서 성직자하고 이 신도라고 하는 그 관계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이게 그야말로 뭐 상하 관계라든지 마치 갑을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게 뭐 쌤쌤이니까 너도 한번 나도 한번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만두자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명백한 그 추행에 해당이 된다. 예. 자, 법정에 섰습니다. 한술 네. 더 떠요. 자, 피해자가 마치 자신을 그러니까 주지 스님인 자신을 모함한 것처럼 또 막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일단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쌤쌤이다 하고 한 것을 왜 재판부에서 추행으로 안 받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검찰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일 겁니다. 기소한 부분만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고 일단 이 주지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이거 저 신도가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지금 모함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추행이라고 고소한다고 하고 합의금을 뜯어낼 명목이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아마 저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얘기했어요. 아니 피해를 그렇게 당했다면 저를 나서면서 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왔겠느냐. 이건 피해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아, 일종의 이제 피해자 다움을 또 주장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주지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갔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저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공경에 빠진 거죠. 겉으로 봐서는 자기가 종교인이고 뭐 이 절의 주지고 또 나이도 70대고 이렇게 하니까 남들로부터 자기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 가치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어떤 성추행범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가 제가 이제 그 추정컨대 아마 절에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 합장을 한 것 같이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거죠. 아니 성추행을 당한 사람 같으면 나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저런 식으로 나에게 공경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심지어 어떤 그 경우를 보게 되면 성폭행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상하 관계에서는 고분고분하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전혀 우리가 고려할 어떤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얘기는 제가 먼저 드릴게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 사람 조계종 소속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럼 재판부의 판단도 좀 설명해 주시죠. 재판부의 판단은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치고는 많지만 이게 징역형까지 안 간 게 의아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이 주지라고 하는 분의 경력이 참 특이한 게 성범죄 전력은 없습니다. 예. 성범죄 전력은 없는데 징역형을 2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요. 게다가 그중에 하나는 살인미수였던 겁니다. 물론 뭐 회심하고 종교로 귀의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2007년이고 꽤 오래전 일이지만 어쨌든 전력은 좋지 않았고 게다가 하루에 2번이나 이런 일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좀 무겁게 벌금형증에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21년 9월) 30대인 여성이 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미혼모였던 여성은 아이와 단둘이 빌라에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5월 집안에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 엄마는 집을 비운 상태로 아이 혼자였는데요. 아이 엄마가 집을 비운 이유, 바로 성매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왜 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성매매를 하러 나섰을까요? 이게 참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또 사건인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보죠. 네, 일단 이 아이의 친모가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 이후로 줄곧 홀로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에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 만에 아이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건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아이 옆에 있던 쿠션이 아이의 얼굴을 덮쳤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서 숨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 엄마는요, 아이를 바닥에 누인 뒤에 이 분유가 든 젖병을 입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 젖병이 아이 입에 고정될 수 있도록 아이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둔 겁니다. 그렇게 젖병이 받쳐지도록 한 다음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외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엄마가 집을 비운 이유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2021년 9월에 출산한 아이. 왜 성매매를 했던 건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분유값을 벌려고 그랬다. 네, 일단 뭐 이 여성 같은 경우 기초생계급여하고 한부모 아동 양육비로 매달 한 137만 원 정도를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월세는 한 27만 원 정도 됐고요. 이런저런 공과금이나 뭘 내고 나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이를 혼자 돌봐야 되고 아이가 지금 혼자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정적인 직장은 구할 수 없고 단시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성매매를 선택을 한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당일, 그러니까 2022년 5월 21일에도 이 여성은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가족들은 없었나 봐요? 일단 이 여성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게 어떤 혼인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가족들은 사실 이 아이 출산을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이제 낙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다른 사회적 관계도 딱히 마땅치가 않았던 게 좀 아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시도는 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연락이 맡길 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봤더니 평소 이렇게 아이를 봐줬던 지인에게 이날도 아이가 숨진 날도 연락을 했대요. 나 지금 나가야 되니까 아이를 봐달라. 근데 그쪽에서 확답이 오기 전에 시간 약속이 돼 있어서 아까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 사파처럼 저렇게 해놓고 그냥 자리를 먼저 나간 겁니다. 그 지인의 답을 듣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뭐 당연히 이렇게 몸을 뒤척일 테니까 저 쿠션이 이제 호흡기를 막은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좀 걸리는 거. 왜 하필 그거였을까? 네, 사실 이 아이 엄마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요. 여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단기간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산직 근로를 최종적으로 좀 그만두고 성매매를 택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아이 엄마는 사용자로부터 그 공장 측으로부터요. 손이 느리다 이런 취지의 질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공장을 그만둔 적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라든지 업무 수행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장애인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주변인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일반인들이랑 조금 달라 보였고 지적 장애가 있는지 의심되기도 했다. 이런 공통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아이 엄마 주변인들은 이 아이 엄마에 대해서 이 정상적인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 대화도 좀 어눌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판단력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또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단순한 편이고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할 만큼 이렇게 사고가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이 기사에 달린 댓글도 제가 봤더니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어린이집 보내고 진짜 제대로 된 곳에서 아르바이트 했더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어떤 본인들의 어떤 경험칙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팽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이 그 여성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 지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장애인 판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 눈에 띕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 엄마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이 고민 끝에 자기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산을 해서 애를 기르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제 판단 미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전반적으로 성매매라고 하는 그 수단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이 그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돈을 갖다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대단히 비극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 성매매는 뭐가 됐든 불법이죠. 예,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러니까 집행유예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이지만 어쨌든 복역은 면하게 됐고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리고 성매매 방지 교육도 이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일단 집행유예. 그러니까 뭐 재판부에서도 당장 지금 저희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좀 많은 좀 생각이 오가지 않습니까? 재판부 고민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뭐 아이를 방치하고 성매매에 나섰다가 아이가 사망했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중한책을 묻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일단 전제에 깔렸습니다만 재판부에서 헌법 36조 제2항을 들었습니다.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들고 그 아이의 사망 그리고 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과연 책임은 없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87kg 정도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정말 이 여성은 지금 이 처벌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 처벌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 발육도는 정상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다 참작을 해서 그러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정말 이 아이를 진짜 내팽개치고 이런 건 아니었다. 아이를 실제로 진짜 학대하거나 내팽개치거나 사망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고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내몰리게 된 데에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건 이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9년) 연애 후 결혼한 30대 문 씨 부부에게는 결혼 전부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 때문인데요. 결혼 전 시부모님이 미혼인 시누이와 함께 살면서 문 씨에게 시누이를 챙기라고 한 겁니다. 시누이와 함께 사는 게 불편했던 문 씨는 반대했지만 강경한 시부모님과 남편의 입장에 결국 함께 살게 됐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함께 살게 된 시누이가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문 씨의 사사건건을 간섭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문 씨를 엄마로 생각하는 건지 빨래 하나조차 제 손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함께 살게 된 얄미운 시누이. 문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채팅창에서는 지금 아, 그냥 뭐 이제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 아, 이거 참. 야, 지금 일단 뭐가 됐든 시자 들어가는 거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신데 일단 시누이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왜 시부모는 이 결혼 신혼부부랑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설명드리려면 이 문 씨 부부의 연애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문 씨 부부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9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지방에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에 군대를 갔고 복학을 한 뒤에 문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5살 아래인 남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여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연애가 시작된과 동시에 서울로 상경을 한 겁니다. 이 시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아이 둘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각자 집을 구해주기보다 투룸 빌라를 구해줘서 함께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 씨랑 결혼하기 전까지 이 남매가 투룸 빌라에서 같이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이 문 씨랑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이 시부모님이 그러면 방 3개인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줄 테니까 이 시누이까지 함께 데려가서 같이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우리 또 백성구 변호사님 그 여동생 있으시잖아요. 네, 그쵸. 만약에 이게 우리 백 변호사님의 일이다.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흔쾌히 야 우리 셋이 사는 게 어때? 이렇게 나와도 쉽지 않을 판국인데 그래도 남자가 무슨 그렇죠.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러시면. 지금 이 문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남편한테 아니 지금 시누이가 20대 후반인데 동생을 데리고 사는 건 좀 아닌 거 아니야? 20대 후반이면 다 큰 성인인데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근데 여기에서 남편이 아니 제가 나이만 먹었지 애나 똑같아. 지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 애인데 제가 어떻게 혼자 사냐? 이러면서 오히려 시부모님 편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문 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하고 결혼 전에 수도 없이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초지일관 무조건 내 동생은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남매 또 이 우위가 두터운 것까지는 정말 눈물이 나는데 양 변호사님. 그건 글쎄요. 자기들 사정이고요. 아니 오죽했으면 이 문 씨가 이게 시부모님이 집을 구해주면서 같이 살아라고 한 거잖아요. 예. 집 안 해주셔도 된다. 진짜. 내가 남편이랑 먼 돈으로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아니 말이야 니네만 둘이 잘 살면 되냐? 이 어린애를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혼자 두냐? 이렇게 또 노발대발 나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계속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잘 정리를 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 씨 입장에서도 이게 뭐 이렇게 선봐서 몇 달 안 된 그런 사이도 아니고 9년을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자, 좋다. 남편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결혼했답니다, 결국. 아니 저는 이 시부모님보다도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시누이 교수님. 네. 아니 자기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오빠랑 그 새언니는 신혼부부인데 거기 자기가 끼면 자기도 불편할 텐데 저 같으면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엄마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그럴 것 같거든요. 반대였습니다. 이 시누이가 엄마 아빠 나 제가 오빠랑 정말 같이 살고 싶어. 진짜. 네. 오빠 그것도 오빠 부부랑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너무 무섭고 힘들다. 아니 원래 무소의 뿔처럼 그냥 혼자서 가야지 뭐가 무섭고 힘듭니까? 근데 이 시누이가 예를 들어서 한 12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20대 그것도 후반이랍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직업이 좀 변변찮아서 직업 없이 용돈 받고 생활하는데 가끔 이제 남편한테 용돈을 받으니까 사실은 그쪽이 어떻게 보면 구멍이죠. 그래서 이 남편 말대로 진짜 알고 보니까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거는 뭐냐면 감시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시부모한테 고자질하는 거 그리고 간섭하는 거 가사 전혀 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남편 헤어지고 남매가 둘이 같이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좀 공사 커지는데.
자, 그럼 결국 같이 살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문 씨는요, 이 시부모님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또 남편 등살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뭐 좀 싫긴 하지만 그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 씨 부부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니까 둘 다 늦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신우이도 20대 후반이면 자기만의 삶이 있으니까 그냥 룸메처럼 같이는 살더라도 많이 마주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연애 때 9년간 신우이를 좀 봐왔잖아요. 공주님 성향이 있는 건 눈치를 챘답니다. 이 집 아, 공주님이구나 진짜? 하는 것까지는 알아차렸는데 그래도 이 신우이가 낯가림이 좀 심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문 씨한테 예의 없게 행동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 씨의 이런 생각은 아주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이런 뭐 경험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제작진 중에 이런 상황과 좀 유사한 처제랑 같이 사는 저희 PD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처제니까 네. 나는 남성이고 처제는 여성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매사 불편하다는 거죠. 특히 아니,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옷도 편하게 못 입고 집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샤워 이렇게 화장실을 딱 이렇게 뭐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가볍게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거기서 밖에 다 차려입고 나와야 돼요. 밖에 처제가 계시니까 네. 공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또 이거 다 그렇죠. 의관을 정제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괜히 오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네? 오해라도 생기면 어떻게 무슨 아무 오해? 생각 없이 편하게 나왔다가 있으면 또 혹시라도 진짜.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이장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신우이가 그 낯가리고 예의 바르게만 행동을 해도 불편할 판국인데 이 신우이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감시자 역할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일 해서는 안 될 감시자 역할인데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딱 보니까 좀 지저분해, 청소가 좀 덜 된 것 같아. 그럼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안 돼. 네,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이제 다시 역으로 연락이 와요. 이문 씨한테. 하지 마. 그리고 자연이가 그러는데 거기 청소 안 됐다면서. 얘 기관지도 안 좋고 하니까 얼른 치워라.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녁 차려지면 또 그걸 곳에 사진 찍습니다. 또 자기 엄마한테 보내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가 바로 연락이 와서 야 오늘 자연이가 먹는 거 보내줬는데 너무 부실하더라. 좀 그렇게 챙겨주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날은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사진까지 찍어서 자기 엄마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거의 인간 CCTV네요. 이거 진짜. 거기다가 그냥 어쩌면 좋아. 아니 양 변호사님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따질 거 없어요? 이거는 진짜 무슨 감시인데 진짜. 글쎄 뭐 법적으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갈 여지도 있어 보여요. 지금 신우이가 거의 이제 언니를 가사 도우미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일거수 그 생활에 불편한 부분도 다 언니에게 해달라. 빨래 이렇게 쌓아놓고 언니 이거 빨아주세요라고 하다가 아니 언니 이건 드라이를 해야지 이거 빨면 어떡해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요? 게다가 남편 중간에서 분명히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남편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애가 한참 옷에 신경 많이 쓸 나이니까 당신이 좀 신경 좀 써줘라. 이거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은 달라요. 살아봐야 알아요. 예. 자 지금 우리 그 말씀 해주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교수님 이거는 이게 진짜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고 교수님 이거는 이거 아니지 않나요, 교수님? 이 첫 나 말도 단추를 안 나오네 진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누가 해줬냐. 아니 그 집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 3개짜리 얻지 말고 그 관철을 했었어야 되는데. 2개짜리하고 하나를 얻어가지고 따로 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유산 이런 거 유산 일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그대로 놔두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삼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이 뭐 시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리고 시누이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남편입니다. 예.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갖다가 한번 잘못 끼게 되면 이거는 이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서로 간의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 정말 약간 좀 떨어져 살면은
좋게 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남편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 시누이가 그런 일을 갖다 일러 바치고 또 와서 이제 이거 뭐 드라마에 나올 얘기인데요. 예.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 그 여성이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문 바로 씨가? 그 시누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애정 행각을 하다가 거기서 걸렸어요. 그러는데 지네 집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중에 와서 언니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언니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집에 들어올 때 인기척을 내셔야지 그렇게 몰상식하게 난 깜짝 놀랐지 않냐고 불편하니까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얹혀 사는 건지 저 사람이 주인이 그걸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야 이혼을 좀 한번 해볼까? 이 옆에 계시는 우리 양 변호사님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양 변호사님 이거는 법에 어떤 이걸 호소하기 전에 일단 이 신우의 문 씨가 말이죠. 신우의 어떻게 좀 그 골방으로 한번 좀 데리고 와서 좀 따끔하게 좀 여자 대 여자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 이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확실히 시간을 정해서 3개월 정도 시간을 정해서 옮겨달라라고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부모님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물러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파탄이 돼서 본인이 도저히 못 견뎌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정도까지 가서야 이 상황 끝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 흔히 가불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의 그 관계가 잘못 형성되잖아요.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실제로 이혼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계속 이어지면. 자, 이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대화 내용 우리. 근데 사실 뭐 월세를 받는다던가 이런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예, 그냥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방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거 약간 좀 주먹으로 비가 있나, 해결하라 뭐 비리가? 이런 거 아니요, 아니에요? 뭐 화장품이나 옷을 몰래 쓴다든지 또 본인이 뭐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애정행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신혼이니까 남편이랑 저도 온갖 닭살행각을 벌여서 본인 오빠니까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나가게 만든다든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안 먹힐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까 양 변호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사는 시누이 이 살림 간섭에 지금 가정부 취급까지 당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거는 지금 시누이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남편이 잘 중재해야죠. 부부 간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사실상 남편은 그런 역할을 나 몰라라고 방치라고 방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양절 변호사님이 오랜만에 제가 동의한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진짜? 이거는 최후 통첩을 하고 이 남편에게 통첩을 해야 돼요. 최후 통첩을. 남편한테? 예, 그게 안 되면 이혼한다 나는.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정확하게 통지를 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누이는 상대할 게 아니고 여기서 시누이한테 나가라 그랬다 또 둘이 싸우면 그렇죠, 괜히 그렇죠. 판만 커지니까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그건 남편의 역할이니까요. 사실 어찌 보면 그걸 하지 못한다면 이 정도 상황 계속 지속되면 이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양 변호사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법적인 거 말고 네. 약간 그래도 좀 어떻게 예. 사실 이 집 시누이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사회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요 시부모님이 떠 안으시거나 아니면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 이 상태에서 이거 지금 나중에 이세로 가잖아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저 오빠랑 같이 살 거야 아마. 아 진짜. 아니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이게 너무 지금 빨리 올라가서 제가 못 봤는데 분명 그 시누이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애 낳으면 그 애 봐달라고 새언니한테 또 이렇게 한다고. 집에도 못 오게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본인 집에. 아 정말. 자 교수님 말씀. 시집 못 갈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아니 그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 있는 것이 훨씬 재밌으니까 그럴 것 같고 결국은 또 이제 또 다른 그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누이는 사실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는 떨어지고요. 그 부모님들 결국은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걸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살게 해줘야지 저렇게 9년이나 연애해가지고 지금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거의 자기 자식을 갖다 저렇게 집어넣으면은요 결국 자기 아들도 파탄을 맞게 됩니다. 빨리 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이썬님 딱 말씀해. 그 부모님들도 그 딸내미 떠안기 싫으니까 오빠한테 보낸 거라고. 어우, 이야. 불쌍해질라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자, 백 변호사님도 짧게. 이거는 이 상황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파탄이 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극약 처방을 해서 이 남편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 그거 아니면 이 혼인 생활은 답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짱조아님 집 팔고 그냥 투룸으로 가세요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강성창님 12살 아들도 밥은 혼자 챙겨 먹어요. 초이 YJ님 9년을 지켜보면서 식모 면접 본 거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오늘은 별로 얘기네. 이견이 없습니다. 완전 그냥 모든 분들이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고양이 한 마리가 아기 의자 위에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의자에 앉고 싶은 건지 걸터 앉아 보는데 자꾸만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고양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시 앉으려고 하는데 고양이는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아이가 팔꿈치로 고양이 얼굴을 툭 쳤죠. 참을 만큼 참은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 머리에 가차없이 양펀치를 날렸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감싸주면서 의자에서 내려가는데요. 이 고양이는 너가 잘못한 거잖아 라는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어요. 네, 고양이는 찢고 있던 집사한테 얘 좀 말려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기까지 하는데 이 아이가 울려고 하니까 고양이는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의자 쟁탈전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좀 사이좋게 앉아있나 했는데요. 아이가 고양이한테 친한 척을 하려고 하니까 고양이는 역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하. 아이는 민망한지 그냥 웃고 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이렇게 티격태격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엔 이렇게 얼굴 맞대면서 사이좋은 모습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중국으로 이어가죠. 네, 휴대폰에 장착된 기계에 저렇게 입술을 대고 있습니다. 입술을 붙였다 떼고는 굉장히 좋아하네요. 자세히 보면 입술 모양의 실리콘입니다. 제발. 네, 이거 꿈틀거리기도 하네요. 뭐야 이거? 네, 이건 바로 원격 키스 장치인데요. 안 돼. 네, 조금 괴상망측해, 조금이 아니네요. 괴상망측해 보일 수 있는데 첨단 기술이 들어간 인공지능 장치라고 합니다. 자, 저 실리콘 입술 모양의 입술을 가져다 대면 입술의 온도, 압력, 그리고 움직임까지 아주 섬세하게 감지가 되고요. 그리고 연결된 상대방 장치에 바로 똑같이 전송이 돼서 아주 똑같이 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왜 저런 데다 쓰는 거예요? 뽀뽀를 이상하게 재현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온기를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술 실리콘으로 제작이 된 거고 평평한 실리콘 재질의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기기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누가 살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 달에 100대 이상씩은 팔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기는 꼭 서로 동의한 사용자 단 한 명하고만 연결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한 명? 네, 그러니까 그래도 실수로 잘못하면 또다 사야 되나 봅니다. 저거 만든 사람. 그러니까요. 네, 누가, 여자친구와 7년이나 7년이나 장거리 연애를 하는 남성이 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저 경험으로 저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허도 받았고요. 네,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호기심 삼아 구매하기도 한다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너무 소름 끼친다 이런 반응들이 주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네, 두 한국 여성이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멋지게 자세를 잡더니 노래에 맞춰 팔을 돌리고 발을 열심히 흔듭니다. 이번엔 아저씨가 콩콩 뛰고 머리도 흔들면서 춤을 추고요. 양복을 입은 두 한국 남성도 그리고 태권도복을 입은 사람들도 발을 부르면서 저렇게 춤을 춥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영상 속 주인공들 바로 인도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콩콩 뛰던 아저씨는 장제복 주인도 한국 대사입니다. 아, 대사님? 네. 대사까지 나서서 예. 한복을 입은 직원들과 함께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데 저 노래도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라고 하네요. 지난해 개봉한 인도 국민 영화 RRR의 주제가인데요. 이 주제가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회를 넘길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영화에서 두 남성이 나투나투라는 저런 역동적인 춤을 추는데 아까 그 장면 대사관 직원들이 따라한 겁니다. 저 영화가 흥행을 했군요. 네, 인도가 의장국이었던 G20 정상회의가 잘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사관 직원들이 준비한 거라고 하네요. 네, 대사관 직원들의 이 커버 영상 인도 현지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됐고요. 대사관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지 이틀 만에 무려 440만의 조회수를 넘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도 총리까지 이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행동감 넘치고 사랑스러운 팀 노력이라면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장대복 대사는 인도에도 K-팝이 사랑받고 있는데 우리도 인도 문화를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하얀 차 한 대가 한 상점 문을 들이박습니다. 후진을 했다가 다시 한번 돌진하면서 가게 문을 아예 부숴버리는데요. 이 상점, 바로 보석 가게였습니다. 복면 쓴 3명의 도둑들이 이 보석들을 훔치기 위해서 대담하게 차로 문을 박살낸 겁니다. 이 도둑들은 도끼로 유리를 깨서 보석을 꺼내 담고요. 진열돼 있던 목걸이들도 큰 가방에 털어넣습니다.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이번엔 아예 보석함을 통째로 들고 나옵니다. 아, 경찰 출동 안 하나요? 네, 경고 알람을 듣고 상점 주인이 급하게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일단 본인 차로 도둑들을 막아보려고 세게 돌진을 하는데요. 주인이 왔다는 걸 알아챈 도둑들은 차에 올라타서 황급히 도망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차에서 내린 주인에게 차로 돌진하면서 따라오지 못하게 위협까지 합니다. 주인은 도망가는 도둑들을 따라가 보지만 도둑들은 결국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못 잡았어요, 그럼? 이 도둑들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도둑들이 타고 온 차도 도난 차량이었고요. 복면을 쓰고 있어서 수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상점 주인에 따르면 훔친 보석들과 상점 피해액이 호주 달러로 약 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다리 난간 밖에 매달려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런 여성에게 천천히 다가가면서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걸어보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Come over and talk to me. I want to hear what you have to say, man. I tried so hard. Nobody would help me. But you've never talked to me, right? Let me try to help you, okay? I tried so hard. What's your name, dear? Everybody gave up on me. Can you come back over on this side of the fence for me so we can talk this out? No. Jesus. 네, 경찰의 노력에도 결국 여성은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습니다. 아유, 이게 어떡해. 경찰은 경찰차로 황급히 달려가서 끈을 들고 왔고요. 여성은 다행히 의식은 있어 보이는데 경찰은 난간에 고리를 걸고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몸에 끈을 묶습니다. 이내 경찰들은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꺼내기까지 했는데요. 아이고. 구조된 여성은 구조 내내 제발 자신을 그냥 두고 가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왜 저랬대요?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난간을 잡고 서 있었던 이 여성은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재빨리 출동을 했습니다. 당시 구조에 나섰던 경찰은 여성이 저체온증에 걸리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꺼내는 게 우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천만 다행이네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 3.1절 하루 쉬고요. 모레 목요일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